오래전 어느 마을에 스핀타운이라는 이름의 작은 그림 같은 마을이 있었습니다. 이 마을 사람들은 모두 천진난만하며 자연과 조화롭게 살았습니다. 마을 한가운데에는 바리의의 나무라고 불리는 거대한 수목이 자라고 있었는데 마을 사람들은 이 나무가 마을에 평화와 번영을 가져다 준다고 믿었습니다. 사람들은 종종 이 나무 아래 모여 이야기를 나누고 기도를 드리기도 했습니다. 바리의의 나무는 범실론적 개념을 기반으로 하는 신비로운 힘을 가지고 있다고 전해졌습니다. 이는 나무가 단순히 하나의 생명체가 아니라 마을과 우주, 그리고 신과의 연결고리라는 믿음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나무가 그들의 슬픔을 이해하고 기쁨을 함께 나누며 삶의 모든 여정을 지켜본다고 생각했습니다. 스피노자 선생님이라는 존경받는 현자가 마을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종종 마을 광장에서 사람들을 모아놓고 스피노자 철학을 바탕으로 한 흥미로운 이야기를 들려주곤 했습니다. 어느 날 스피노자 선생님은 그 유명한 범실론을 주제로 이야기를 풀어갔습니다. 그는 사람들에게 신과 자연이 어떻게 하나로 연결되어 있는지를 설명하며 모든 것이 신의 일부라는 믿음을 바탕으로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바리의의 나무는 단순한 나무가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 각자가 가진 신성의 상징이며 우리는 모두 이 신비로운 나무의 일부입니다. 나무의 가지가 뻗어나가듯 우리는 각자의 길을 가지만 결국 모든 것은 하나의 뿌리에서 시작됩니다. 우리가 자연과 어떻게 조화롭게 살아가느냐가 곧 신과의 교감인 것입니다. 스피노자 선생님이 말을 이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마주하는 모든 일상은 신의 표현입니다. 바람이 불고 비가 내리며 해가 뜨는 모든 것은 신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속삭여지는 순간들이지요. 우리의 삶 또한 이 자연의 순환 속에서 신의 일부분으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때 마을의 꽃을 가꾸는 자리라는 소녀가 손을 들고 질문했습니다. 스피노자 선생님,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신성과 더 깊이 연결될 수 있을까요? 스피노자 선생님은 자리에게 미소 지으며 답했습니다. 우리가 자연을 존중하고 사랑하는 것이고 신과의 교감을 깊게 만들어줍니다. 바람의 속삭임을 듣고 나무의 잎이 바람에 흔들리는 소리에 귀 기울이세요. 우리는 자연과 하나가 되기를 배워야 합니다. 결국 우리는 모두 연결되어 있습니다. 신성함은 바로 우리의 마음속에서 출발하고 있죠. 이후로도 스핀타운의 사람들은 바리의의 나무와 함께 자연 속에서 조화롭게 살아갔습니다. 그들은 나무 아래에서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며 웃고 가끔씩 눈물을 흘리기도 했지만 그 모든 순간이 신의 일환임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바리의의 나무는 여전히 마을 한가운데에서 그들에게 평화와 조화를 가져다주며 서 있었습니다. 결국 스피노자의 범실론은 마을 사람들에게 하나의 철학을 넘어 그들의 삶의 방식과 세계를 보는 눈을 열어준 감사한 가르침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그 마을의 이야기처럼 우리도 자연과 삶에서 신성함을 찾을 수 있는 지혜를 배우길 바라는 마음으로 스피노자 선생님은 오늘도 사람들에게 의미 있는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 이야기. 어느 작은 마을에 철학적인 고민을 즐기는 소피라는 여인이 살고 있었어. 그녀는 책 속의 지혜를 사랑했고 특히 철학자 존 로크의 백지설에 깊이 매료됐어. 그녀의 머릿속에는 항상 인간의 마음은 백지라는 생각이 가득했지. 어느 날 소피는 마을 사람들에게 로크의 이론을 알리고 싶다는 결심을 했어. 그러나 단순히 이론을 설명하는 것은 그녀에게 너무 밋밋하게 느껴졌어. 그래서 그녀는 마을 축제에서 재미있는 이야기를 통해 이 메시지를 전달하기로 했어. 축제 당일 소피는 마을 사람들을 위해 큰 천막을 세우고 그 안에 모두를 초대했어. 천막 안에는 커다란 하얀 캔버스와 다양한 색의 물감이 준비되어 있었지. 사람들이 저마다 궁금해할 쯤 소피가 무대에 올라갔어. 그녀는 백지설의 핵심을 단순한 이야기로 풀어가기 시작했어. 옛날 옛적에 하얀 나라라는 곳이 있었어. 하고 소피가 이야기를 시작했어. 그 나라는 모든 것이 하얗고 깨끗했지. 색깔도 없고 냄새도 없고 소리도 없었어. 그래서 사람들은 무엇이 다른지 무엇이 특별한지 몰랐어. 그저 모두가 같은 백지 같은 삶을 살고 있었지. 소피는 이어서 하얀 나라에 살던 테라, 나는 소녀의 이야기를 했어. 어느 날 테라는 우연히 흘러든 강물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고 궁금해졌어. 나는 누구일까? 나는 정말 하얀 나라의 사람일까? 그녀는 답을 찾기 위해 모험을 떠나기로 결심했지. 사람들은 소피의 이야기에 푹 빠져들었고 소피는 이야기를 계속했어. 테라는 여행을 떠나 다양한 색과 경험을 만났어. 노란 해와 푸른 하늘 그리고 빨간 꽃들을 봤지. 그녀는 처음에 두려웠지만 점차 그 색들이 주는 아름다움과 감동을 이해하게 됐어. 그리고 그 경험을 통해 테라는 자신의 내면의 색이 채워지는 것을 느꼈어. 그녀는 자신이 누구인지 조금씩 깨달아가기 시작했어. 소피는 이야기를 마무리하며 물감이 담긴 그릇들을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어. 여러분, 테라처럼 우리 모두는 경험이라는 물감을 통해 우리의 백지 같은 마음에 색을 채울 수 있어요. 여러분 각자가 작은 캔버스에 색을 채워보세요. 그것이 여러분 스스로를 발견하는 과정이 될 거예요. 마을 사람들은 각자의 방식으로 캔버스에 색을 칠하기 시작했어. 어떤 이는 밝고 화려한 색으로, 또 어떤 이는 차분하고 깊이 있는 색으로 자신만의 예술을 만들어갔지.
그날 이후로 마을에서는 각기 다른 세계 캔버스가 곳곳에 걸리게 되었고, 소피의 이야기는 모든 이에게 백지설이란 무엇인지 깨닫게 해주었어. 소피는 백지설을 단순한 철학 이론이 아닌 사람들 마음속에 새로운 색과 의미를 채워주는 재미있는 이야기를 통해 전할 수 있었던 것에 더없이 기뻐했어. 그녀는 그날 밤 별빛 아래서 이렇게 속삭였어. 우리는 모두 테라야. 경험을 통해 나 자신을 만들어가는 멋진 여행자들이지. 세 번째 이야기. 어느 조용한 마을에 하는 둔자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알베르토였고, 그는 세상과의 접촉을 최소화한 채 외딴 산속 오두막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알베르토는 평생 철학을 연구하며 바디우이 사건 개념에 깊은 감명을 받았지만 그의 일상에서는 그런 사건을 직접 경험한 적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 마을에 한 소녀가 찾아왔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소피아였고, 그녀는 알베르토의 멀리 떨어진 먼 친척이었습니다. 소피아는 호기심 많고 활기찬 소녀로, 그녀의 에너지는 알베르토의 지루하고 반복적인 삶에 작은 파문을 일으켰습니다. 그녀는 알베르토에게 매일같이 질문을 던졌습니다. 사건이란 무엇인가요? 우리는 사건을 어떻게 알 수 있죠? 알베르토는 처음에는 그녀의 질문이 귀찮았지만 어느덧 그녀의 순수한 호기심이 자신을 철학적 사색으로 이끌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어느 차가운 겨울 아침, 소피아는 알베르토를 끌고 산 정상으로 올라갔습니다. 그곳에서 그녀는 매일 아침 태양이 떠오르는 장면을 본다고 했습니다. 알베르토는 추운 날씨와 쌀쌀한 공기를 싫어했지만 소피아의 설득에 못 이겨 결국 따라 나섰습니다. 둘은 하얀 눈길을 걸어 산의 꼭대기에 도착했고 숨을 고르며 동쪽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순간 수평선 위로 화려하게 떠오르는 태양을 바라보며 알베르토는 일종의 사건을 체험했습니다. 그의 눈앞에서 펼쳐진 장관은 오늘이 어제와 다르다는 것을, 그리고 내일 역시 전혀 다른 가능성으로 가득 차 있다는 것을 상기시켜 주었습니다. 그때 소피아가 말했습니다. 저 태양은 매일 떠오르지만 오늘 우리에게 어떤 새로운 진실을 가져다 주었나요? 알베르토는 갑자기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사건은 늘 외부에서 오는 충격적인 사건만을 뜻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일상의 순간들 속에서도 그 의미를 찾고 새로운 시각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소피아와의 대화, 이 아침의 태양, 그리고 그 순간의 깨달음은 그의 내면에 깊이 자리 잡으며 삶의 새로운 질서를 만들었습니다. 결국 알베르토는 사건이란 단순히 외부에서 발생하는 극적인 교란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시각이 어떻게 그러한 순간을 포착하고 받아들이느냐에 달려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소피아에게 감사했고, 다시 오두막으로 돌아가는 길에 그는 더 이상 은둔자로서의 삶을 살기보다는 세상과 적극적으로 교류하며 더 많은 작은 사건들을 찾아 나서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이제 마을 사람들은 알베르토를 더 이상 고립된 철학자로 보지 않았습니다. 그는 새로운 진리를 스스로 만들어가는 사람, 그리고 언제 어디서나 사건을 찾아내고 맞이하는 사람으로서 그들의 이야기에 중요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이러한 변화는 마을 전체에 새로운 가능성과 진실을 열어주었습니다. 소피아와의 만남이 바로 그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한 사건이었습니다. 네 번째 이야기. 한 번은 전설적인 탐정, 명탐정 하몽의 흥미진진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의 명성이 자자한 만큼 하몽은 다소 기묘하면서도 복잡한 사건을 해결하는 데 있어 기재였습니다. 이번 사건은 다름 아닌 유령 빵집 사건으로 불리게 된 기이한 사건이었습니다. 어느 날 작은 마을에 빵집에서 이상한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밤마다 빵집에 신비로운 소리가 들리고 아침이면 빵 반죽이 마법처럼 부풀어 오르고 있었습니다. 또한 이상하게도 아무도 없는 빵집에서 갓 구워낸 빵이 진열대에 가지런히 놓여있곤 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점점 두려워하며 이 사건을 유령의 장난이라고 부르기 시작했고, 결국 하몽의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하몽이 사건을 조사하기 시작했을 때 그는 여러 가지 설명을 고려해야 했습니다. 가장 흔한 이론은 유령이 실제로 존재해 매일 밤 빵을 굽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몽은 그리 쉽게 믿지 않았습니다. 그는 설명적 가정을 통한 추론 인퍼런스 투 더 베스트 엑스플러네이션 IB를 사용해 사건을 해결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하몽은 먼저 빵집에 관련된 모든 증거를 수집했습니다. 그는 빵집의 과거 기록, 직원들의 근무 시간표, 밤마다 반복된 소리의 정체 등 다양한 정보를 조사했습니다. 또한 빵집 주인의 과거와 그가 마을에서 어떤 인물로 여겨졌는지도 면밀히 살폈습니다. 조사를 하던 중 하몽은 빵집 주인이 대대로 내려오는 비밀 레시피에 대한 자부심이 대단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특히 그의 할머니는 매우 특별한 발효 방법을 사용해 유명했다고 합니다. 이 비밀 발효법은 오랜 시간 동안 자연, 효모를 튀어 사용하는 방식이었습니다. 하몽은 이것이 사건 해결에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더불어 하몽은 녹음기를 설치해 밤마다 들리는 소리를 녹음했고, 마침내 그 소리의 정체가 오래된 발효통들이 자연 발효 과정에서 내는 소리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빵 반죽이 스스로 부풀어 올랐고, 어떤 이웃이 아침 일찍 지나는 길에 갓 구운 빵 냄새에 이끌려 들어와 빵을 진열대에 올리는 것을 알아냈습니다. 아침마다 사람들이 지나다니는 시간에 맞춰 주어진 빵의 이로운 행동은 우연처럼 보였을 뿐입니다. 하몽은 이 모든 사실을 종합해 가장 납득할 수 있는 설명을 내놓았습니다.
그는 유령이 아니며 오히려 오래된 발효 방법과 선량한 이웃이 우연한 협작품이 그럴듯한 유령 이야기를 만들어냈다고 마을 사람들에게 발표했습니다. 이 논리는 그의 설명적 과정을 통한 추론에 따라 가장 포괄적이고 타당한 것이었습니다. 결국 마을 사람들은 안심했고 빵집의 장사도 더 잘 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마을 사람들은 하몽을 유령을 물리친 탐정으로 칭송했고 하몽은 또 다른 미스터리를 풀기 위해 평화롭게 길을 떠났습니다. 이처럼 길버트 하먼의 설명적 과정을 통한 추론은 복잡한 상황에서 명확한 사고와 결정을 내리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였습니다. 하몽의 사례는 그러한 이론이 실제로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잘 보여주는 좋은 예시로 남았습니다.